정문 앞에서 지프를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붓던 연대장. 그런데 차주가 고작 민간인이 아니었다. 신분증이 펼쳐진 순간 그 자리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날뛰던 놈이 이번엔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차꼬라지 봐라. 누가 초소문 앞에 이딴식 대라고 가르쳤어. 험한 욕설이 강원도 화천군 북면 제15보병 사단 소속 대대 위병소의 고요를 찢어버렸다. 쾅 묵직한 파차름이 이어졌다. 쫙 빠진 은백색 지프 앞 범퍼가 우그러질 듯 울렸다. 대대장님, 이 차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출입문 경계를 서던 병장 이진우가 창백히 질려 뛰어내렸다. 눈물로 얼룩진 표정이 겁먹고 굳어버려 있었다. 그러나 격분한 지휘관은 부하의 변명 따위는 안 들릴 거라는 듯 확 힘을 주어 전투화로 지프의 앞바퀴를 짓밟았다. 입 다물어 인마야. 넌 왜 경계에 철저히 안 서? 무슨 얼간이가 초소 입구 한복판에다 짐을 버리고 갔는데 연락도 안 취해 병신같이 서 있어. 지금 지게차 가져 확 치워버리기 전에 악을 쓰며 고함을 내지른 사나인. 사단 내의 악질. 최동은 중령이었다. 잔뜩 찌푸려진 눈과 일그러져간 주름게다가 꽉 막힌 지휘관은 놈이 여태 어떻게 폭력적으로 부하를 통제해 왔었는지 알려주는 듯했다. 놈은 어제 저녁부터 심기가 불편했었다. 합동훈련 평가에서 사단 참모에게 털리고 복귀하는 중이었다. 짜증낼 타겟이 절실했던 참에 정문 바짝 앞 진입로를 틀어막듯 세워진 묘한 회색빛 지프가 놈의 눈에 띄어버린 거다. 인식표는 평범했던 사제용 임시판이었다. 고위 간부 전용 마크도 안 보임. 최중령은 무조건 생각 짧은 하급 부사관나 외부인이 멋모르고 세워뒀다고 굳게 믿었다. 이 병장 주인 누구야? 지금 기어 나오라 해. 내 성격 알지? 1분 준다. 최중령이 시근덕대며 시가를 빼내 물었다. 이 병장은 양손을 벌벌 떨었다. 놈은 직전 저기 지프서 내린 인간이 누군지 알았다. 지프서 내린 인물은 검은 마스크들을 쓰고 있었으나 여자가 행정실 밑으로 진입하며 경비 단말기에 접촉한 라이센스 권한은 이 병장의 혼을 달아나게 만들었다. 패스인가? 특급 보안 열람권자 소속 해군 참모 직속 기동대 작전지부 이 병장이 말을 꺼내려 하던 때다. 내 짐에 어떤 불평이라도 있으신가요? 차가운 얼음이 스친 듯한 속삭임이다. 한겨울에 독한 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딱딱하고 굵은 톤의 울림이 최중령의 목 뒤에서 울려왔다. 최중령이 확 하고 목을 돌렸다. 거그에는 저 여자가 서 있었다. 고작해야 30대 초반이나 되었을까? 짧게 자른 머리는 깔끔했고 핏기가 없는 인상은 싸늘할 정도로 굳었다. 두꺼운 패딩 점퍼 대신 몸에 꽉 붙는 흑색 스웨터와 등산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핏 보면 외박 나온 민간 알바나 학생처럼 보였다. 혹시나 막 부임한 신출기 소이거나. 최중령은 시가 연기를 짙게 뱉으며 상대를 머리끝서 스쳐보았다. 미숙호 아름다우며 거만하다. 놈의 머릿속 알고리즘 분석상 도출 결과이었다. 참 웃겨 정말. 야, 네가? 저 폐급 차량 차주. 최중령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상대에게 다가섰다. 상대는 최중령의 더러운 폭언에도 꿈쩍도 안 하고서 버텼다. 반대로 그년의 안광은 최중령의 똥 묻은 워커발과 본인의 앞 유리창 깨진 뚜렷한 파손의 흔적을 노려만 보고 서 있다. 지프 앞을 차셨군요. 상대가 건조하게 답했다. 그래 쳤다. 뭐 어때? 훈련소가 네 방 앞마당쯤 아냐? 어따대 건방 지휘관 길을 틀어막고 오만하게 고개 치켜 들고 섰냐? 네 부대 어디냐? 직급 뭐냐? 지금 소속 직책 안 돼? 최중령이 상단의 면상까지 다가서 손가락을 폈다. 삿대질이 상단의 콧등에 스칠 듯 말 듯 공격적으로 뻗어갔다. 주위에 섰던 경비병 군인들과 스쳐가던 장교들이 입을 다물고서 사태를 바라보고 서 있다. 참 쟤는 끝장났다는 표정들이었다.
상대는 무겁게 머리를 올려 최중령의 앞을 정면로 쳐다봤다. 상단의 눈초리는 맵고 매서웠다. 눈 안에는 최중령이 여태 겪어보지도 못할 수준의 도끼가 압축된 모양로 숨죽여 서 있다. 바쁜 일정이 생겨 잠깐 세워두었지요. 이동에 간섭되지 않게 나름껏 구석자리에 박아둔 줄로만 아는데요. 2년 주둥이를 봐, 경비 불러. 이거 하극상이다. 어디서 하사 나부랭이인지 병정놈인지 모를련 감히 중령한테 침을 뱉어. 너 훈련 누가 시켰어? 당장 중대장 부르라고. 최중령의 미친 소리에 경비대 반장이 빨리 무전기를 꺼냈다. 사태가 막아낼 길 없이 번지고 서 있다. 순간이다. 상대가 큰 숨을 얕게 토해내며 재킷 안에서 물건 하나 빼냈다. 리모컨이었다. 척 마찰과 같이 뒷문짝이 젖혀짐. 너 참 뭐하는 짓냐. 내놈 질문 끝에 응답 안혀? 최중령이 상단의 목덜미 억세게 쥐어짜려 팔을 내밀다. 퍽! 상단의 발이 최중령의 발목을 걷어찼다. 찰나 중이었다. 최중령은 본인의 발목이 대형 분쇄기계에 씹힌 듯 한참 통증을 삼켰다. 비명조차도 터지지 못할 정도의 파괴력이다. 이놈 안나? 최중령이 당혹하여 안면이 새빨간 채 악질렀다. 상대는 최중령의 발목을 누른 채 비어있는 우측 손으로 본인의 재킷 속주머니에서 철제로 만든 배지 모양의 라이센 케이스를 빼냈다. 이어서 무척 느리게 최중령의 시선의 증표를 열어 제켰다. 상대의 몸짓에는 망설임 따위 없었다. 필시 짐승급소에 총을 쏘기 직전에 사냥꾼처럼 적막했다. 최중령은 비명 중에서도 상대가 꺼낸 증명서를 훔쳐봄. 초반에는 앞이 흐릿해 꽉 안 보여 짜증남. 그러나 곧 놈의 시야가 폭풍우라도 친 듯 요동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해군 이름 윤서아 직급 제독 코만도어 어드럴. 게다가 저 안에 찍힌 화상은 틀림 시야에 박혀진 앳된 상대의 외모였다. 호흡이 막힌 것 같았다. 춘천 훈련소의 매미 울음마저 확 사라진 듯 침묵. 최중령은 본인의 뇌를 부정했다. 가짜 라이센스야? 장난 방송국인가? 30대가 짱 먹었다라고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증명서에 찍힌 해군 최고사령관 도장은 지독히 뚜렷했고 금방 마크는 팩트임을 보여주듯 조명을 쬐어 찬란하게 광내고 있었다. 윤서아 제독은 쥐고 있던 최중령의 발목을 탁 치며 튕겼다. 최중령은 균형을 깨고 자빠지려 함. 최동훈 중령 직전과는 아주 딴판 무거운 중압감이 깔린 첫마디가 윤서아의 코에서 터졌다. 내 놈은 상급자 공식 지프차 파손하고 상급자의 쌍욕을 갈겨댔으며 더해서 물리적 폭력도 행사했지. 법규정상 윗선 능욕과 테러 시도가 어찌나 무서운 형벌지 듣고 왔나? 최중령의 턱이 탈골된 듯 덜덜 떨렸다. 기억력이 리셋됐다. 사태 인지가 전혀 안 됐다. CI 저 여군이 제 조카보다 젊어 보이는 저 꼬마가 제독이라고. 참 무무슨 직책 계급. 윤서아가 굵게 잘라 던졌다. 소속 신분 꽉 안 나와요. 중령. 제독의 쇳소리가 3단계나 다운되어 부대 앞쪽 콘크리트 지면을 때렸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확실한 지시였다. 참 이제 상대는 일반인 오토의 주인이 아니었다. 수천 놈의 해군을 통제할 길 열린 파워를 거둔 배들이란 서열 집단의 꼭대기 절대 포식자다. 최중령은 무의식 중에 경례 포즈를 잡으려 애썼나 무릎이 덜덜 떨려 바르게서 버티기도 벅차왔다. 척추뼈를 따라 진땀방울 냇물듯 흘러내림. 멍청이 금방 걷어친 저 트렁크 놈에긴 배 인생을 박살낼 교수대의 밧줄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상관님은 냉혹하게 어른 안면으로 최중령의 요동치는 동공들을 응시했다. 이어서 턱줄이를 매우 얄미웁게 비틀며 최중령의 이성을 철저히 깨어 부술 돌직구를 날렸다. 내 놈이 외친 저 훈육이라는 짓 지금 본관 당장 보여주마. 대대장실로 기어와 사령관이 곁도 안 쳐다본 채로 초소문을 넘어서 대대본부 방향로 스텝을 돌렸다. 터벅터벅 군화의 마찰음이 최중령의 가슴떨림 진동과 섞여 지진처럼 퍼졌다. 현관 앞에 버려진 이병장과 군인들은 굳어버린 채 거수경례 올리지 않았다. 최중령은 무인도에 혼자 던져진 조난자처럼 바보로만 서 있다.
급박하게 헬멧을 집어들고 갈지자 스텝 제독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 사건 신화적인 비밀 타격 통제관이자 대한해군 초스피 제독 윤서아가 춘천 15부대에 강림해 오신 첫날에 무척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에피소드이다. 게다가 이 충돌은 미래의 저조직에 휘몰아칠 막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하다. 대대 지휘 통로는 잠든 사람 적막했다. 평일이면 비서들의 타자음과 알람벨 소리로 복잡했을 순간이겠지만 금일은 바닥에 퍼진 세균조차 기침 감추는 듯했다. 윤서아 제독은 짐짓 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듯 편안해진 스텝으로 로비 한복판 밟았다. 저 뒤서 최동훈 중령이 허덕이며 뒤쫓고 서 있다. 부디 사령관 취소 제독님 잠깐만요. 내 뜻 단 한 번 봐주쇼. 최중령이 찌질한 억짐이 날리며 상관님의 등짝 보고 외침 날렸다. 하지만 상관님은 답변조차 일절 안 했다. 보스가 통과하는 길마다 목격한 장교들은 생전 처음 예쁜 미녀가 훈장 달고 서선 상황에 멘붕하며 기둥부터 충성 인사말 쳤다. 윤서아는 놈들의 인사를 시선 단톨 안 주고서 패스했다. 당장 제독의 타겟은 딱히 하나 대대장실 뿐이다. 제독님, 소인 아까는 기온 끌어서 잠깐 또라이 짓을 했어요. 첫 만남 실수를 터뜨렸네요. 용서 바랍니다. 제발 스톱해 주시죠. 최중령의 쉰소리가 차츰 거짓톤로 변해갔다. 20년 인생 내내 축적해온 놈의 체면이 30대 처녀 목 뒤에서 박살 파탄 나고 서 있다. 제독님이 대대장실 입구에 멈춰섰다. 간판에는 대대장 중령 최동훈이라는 폰트가 은빛으로 번쩍대고 서 있다. 상대는 손을 쓰지 않고 몸을 돌려 최중령을 쏘아다 노렸다. 열 짧은 두 음절이다. 넵, 열어라. 내 방이잖아. 최중령은 부랴부랴 뛰어와 금속 손잡이 비틀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제독님은 미련 없이 룸으로 걸어갔다. 광활한 사무장, 벨벳 의자, 벽지를 잔뜩 덮은 상장 쪼가리 이어서 베란다 숨은 미니 식물들, 전형적인 보스놈의 룸이었다. 상관님은 고민 따위 제일 높은 곳 대대장 탁자 뒤쪽 임원 소파로 뛰어가 벌러 덕 누웠다. 두꺼운 가죽 비명이 고요를 찢다. 보스는 탁자 위에 세운 최중령의 이름판을 손끝 하나로 확 밀어서 잡아뜨렸다. 참, 최중령 지금 너나 단 둘뿐이야. 사령관이 두 발을 모아 턱을 때렸다. 최중령은 샷다 치고 뻘쭘히만 서서 서 있다. 제 방인데도 낯선 곳에 온 손님처럼 몸을 둘 곳을 찾지 못했다. 저기 소속이 국방부대 직할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 라인 인사는 이번 달에 없었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임관 기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650기입니다만 최 대령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기수와 서열로 상황을 무마해 보려 했다. 어떻게든 공통된 인맥을 찾거나 선배 대우를 받으려 하는 치사한 속셈이었다. 윤서아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벌레를 보는 듯한 허탈함에 가까웠다. 최동훈 대령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모양인데 나는 자네와 나이 기수 계급 따위를 논하러 온 게 아니야. 자네가 내 차를 망가뜨린 건 내 알 바 아니야. 수리비 청구하면 그만이지. 문제는 자네의 그 태도가 내 작전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는 거야. 작전 진행이라니요? 아니 갑자기 정문초소 앞에 차 세워두고 무슨 임무를 하신다는 겁니까? 최 대령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윤서아의 눈빛이 순간 무섭게 변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검은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어 최 대령 쪽으로 밀었다. 의심스러우면 전화해. 네. 사단장한테 전화하라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직접 물어봐. 자네가 믿는 그 낡은 동아줄이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시켜 줄 테니까. 최 대령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신원미상의 여자에게 휘둘릴 수는 없었다. 만약 그녀가 가짜거나 과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면 역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0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사단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대령 무슨 일인가?
최 대령은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려다 윤서아의 표정을 보며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다. 충성. 사단장님 연대장 최동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집무실에 국방부대 특수작전지휘부 소속이라는 윤서아 준장님이 와 계십니다. 혹시 사단장님께서 알고 계신 일정인지 확인차 연락 올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다. 그 3초의 침묵이 최 대령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전화기가 터질 듯한 호통이 흘러나왔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지 않은 윤서아에게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윤 장군이 거길 왜 벌써 가? 도착하면 바로 지휘소로 모시라고 했잖아. 너 설마 윤 장군한테 실수한 거 아니지? 지금 스피커폰 켜 당장 바꿔. 최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바짝 마른 두 손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바꿨습니다. 사단장님. 윤서아는 여유롭게 몸을 소파 뒤에 기대었다. 윤 장군님 25사단장입니다. 아니, 오신다는 연락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보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최 대령 이 친구가 워낙 둔감한 놈이라 잘못을 범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사단장의 목소리는 처절할 정도로 정중했다. 윤서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마중은 필요 없습니다. 기밀 유지가 최우선이니까. 그런데 이 연대장이라는 작자가 보안은커녕 정문소 앞에서 제 차량을 훼손하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사단장님, 교육 지침이 원래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당장 즉시 수사대 보내서 구속 수사시키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됐습니다. 내 선에서 끝내도록. 그보다 사단장님 지금부터 코드레드 비상을 발령합니다. 제 권한으로 25사단 예하 7연대의 모든 연락과 통행을 차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최동훈 대령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제가 직접 연대를 지휘합니다. 최 대령은 두 발에 힘이 빠져 빈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휘권 박탈. 그것은 군인으로서 죽음 선고나 마찬가지다. 불만 있습니까? 사단장님, 없습니다. 무조건적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뚜뚜뚜. 끊어진 신호음이 사무실 안을 채웠다. 윤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넘어져 있는 최 대령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그의 정모를 발끝으로 툭 찼다. 들었지? 너는 이제 연대장이 아니야. 그저 평범한 아저씨지. 아니 수감자 대기 중인가? 윤서아는 허리를 숙여 최 대령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왜 정문소 앞에 다급히 차를 세웠을 것 같아? 똥이 마려워서 아니야. 내 부대 안에서 지금 쥐새끼 한 마리가 최고 군사 비밀을 빼돌려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를 잡았기 때문이야. 네가 내 차를 걷어차며 시간 허비했던 그 10분 동안 놈은 쥐구멍을 찾았을 거고. 윤서아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만약 놈을 놓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내 몫이 되어 버릴걸. 옷 벗을 준비나 해. 최동훈 씨. 연대 지휘 통제실에 거대한 문짝이 열렸다. 에어컨 바람과 함께 여러 대의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섞인 묘한 공기가 윤서아를 맞이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것과 같았다. 상황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전원 주목. 현 시간부로 7연대는 전투태세에 진입한다. 윤서아는 답례를 생략하고 메인 모니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온 최동훈 대령이 낡은 소파에 내던졌다. 상황병들은 연대장이 포로처럼 끌려온 모습에 몸이 얼어붙어 버렸고 윤서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정보과장 현 시간부로 영내 CCTV 및 GOP 철책 감시 카메라 10시간 전 파일 찾아내. 작전과장 전 중대 정문소 차단하고 영해 거주 간부들 소집해. 단 소집령은 야간 일과로 속이도록. 쥐새끼가 눈치채고 숨으면 곤란하니까. 윤서아의 지시는 차갑고 정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저 산속의 지형이 3D 홀로그램처럼 펼쳐져 있었다. 준장님,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이유를 알아야 임무 진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작전과장인 이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뛰어난 군인이지만 갑작스러운 지휘권 이양과 상황 변화에 놀라는 표정이 뚜렷했다. 윤서아는 메인 스크린에 USB 하나를 꽂았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SEC라는 문구가 떴다. 오늘 오전 9시 국방부대 보안실에서 개발 중이던 신개념 군사통신 기기 스피릿의 프로토타입이 사라졌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바로 여기 양주 25사단 7연대 위수구역이다. 놀라움이 상황실을 감싸았다. 차세대 통신 모듈이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물건이었다. 그게 놈들 손에 쥐어지면 국군의 모든 암호 체계를 갈아엎어야 하는 대형 참사였다. 신호는 정문소 주변에서 끊겼어. 범인은 안쪽 배신자가 있거나 내부에 침투해 있던 고정 간첩이다. 놈은 이 부대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어. 내가 도착했을 때 놈은 정문소를 빠져나가던 찰나였을 거야. 그런데 최동훈 전 연대장이 나를 붙잡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놈이 다시 숙소로 기어들었다. 구석에 처박힌 최대령이 고개를 푹 숙였다. 윤서아는 지휘봉을 들어 화면상의 한 위치를 짚어냈다. 막사 후방 무기고와 연결된 야산 산책로였다. 이곳 3중대 구역 망가진 초소길이다. 여기 CCTV 작동하나? 아닙니다. 지난주 폭우로 다 부서져서 수리 대기 중입니다. 정보과장의 대답에 윤서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우연이라기엔 완벽하네. 고장난 CCTV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곳으로 향하는 순찰로가 비는 시간. 놈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윤서아는 볼펜 한 자루 소리내며 내려놓았다. 지금부터 추적을 개시한다. 놈은 아직 영내를 벗어나지 못했어. 내가 정문소를 차단하면서 놈의 퇴로가 막혔거든. 그렇다면 놈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둘뿐이다. 하나는 접근하기 벅찬 곳에 박혀서 밤이 되길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통제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불안감에 숨을 죽였다. 가장 안전한 곳, 즉 시선 아래로 숨는 것이다. 그때였다. 정보병 한 명이 다급히 소리쳤다. 장군님 3중대 탄약고 인근 숲에서 정체불명 열 신호가 발견되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 덩치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화면에 흑백의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띄워졌다. 숲속을 뛰어가는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최 대령이 펄쩍 뛰면서 외쳤다. 저기는 금지구역 옆쪽 샛길이잖아. 저기로 나가면 바로 도로랑 이어져. 윤서아는 최 대령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에게 알린다. 3중대 탄약고 뒤편 A3 구역으로 기동 타격대 출동시켜 총기 사용을 승인한다. 단, 생포가 우선이다. 놈이 가진 물건이 손상되면 내 목숨도 끝이라고 생각해라. 기동 타격대 출동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화면 속의 도망자를 매섭도록 쳐다보았다.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다. 수풀을 헤치고 나가는 동작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어딘가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 뻔했다. 기밀을 훔친 전문가가 대낮에 적외선 카메라가 전부 보고 있는 평야지로 도망친다. 그것도 내 편이 나타나서 경고를 한 그 시점에. 잠깐 윤서아가 손을 들어 이동 지시를 끊었다. 멈춰. 기동대 들어가지 말고 엎드려. 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소령이 깜짝 놀라 되물었다. 미끼야. 윤서아의 목소리는 자신이 꽉 차 있다. 놈은 우리가 저쪽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길 원하고 있어. 저건 그냥 이목을 끌기 위한 속임수이다. 진짜는 다른 곳에 있어. 윤서아는 도면을 다시 보았다. 병력이 A3 구역으로 몰려가면 제일 방어가 약해져 버린 곳. 그곳이 놈의 진짜 탈출구였다. 그녀의 시선이 도면 위를 매섭게 훑었다. 연대 본부, 위병소, 탄약고, 그리고 유일하게 병력이 빠져나가는 순간 텅 비게 되는 곳. 그녀의 손가락이 도면 위의 한막사, 장교 독신자 숙소에 멈췄다. 이소령, 너도 무기 있지? 네. 아, 예, 있습니다만.
윤서아는 자신의 허리띠에 걸려있던 검은색 권총을 뽑아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확인했다. 철컥. 금속성이 공간을 매섭게 질렀다. 나를 따른다. 기동대는 그대로 A3 구역을 포위하고 압박만 해. 결코 쏘지 말고 구석으로만 밀라고 해. 진짜 쥐새끼는 혼자 끝낸다. 어디로 가십니까? BOQ 장교 숙소. 이 부대에 적의 조력자가 있어. 그것도 아주 계급이 높은 놈이. 윤서아는 최동훈 대령을 비웃으며 보았다. 어쩌면 놈은 최 대령 당신이 친했던 동생일지도 모르겠군. 윤서아가 상황실을 박차고 나섰다. 뒤따르는 이소령의 얼굴은 불안과 두려움에 창백히 식어 있었다. 하지만 윤서아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목전에 둔 맹수의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여름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연병장. 20대 여성 장군은 두려움 없이 적의 한가운데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낮 12시에 빛들이 초라하게 낡은 콘크리트 건물인 장교, 독신자 숙소 복도는 어둡고 습했다. 건물 끝 유리창에 들어온 볕 안에서 먼지가 부유했다. 윤서아 준장은 전투화 소리를 없앤 채 고양잇과 맹수처럼 유연하게 복도를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뒤를 따르는 작전과장 이소령은 권총을 쥔 손에 흥건하게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숨결이 드물 것만 같았다. 306호. 윤서아가 손짓 하나만으로 이소령에게 지시를 내렸다. 306호는 연대 군수과장 송우진 대위의 방이었다. 평소 차분하고 과묵하기로 이름난 송 대위가 배신자일 리 없다고 이소령은 생각했다. 하지만 윤서아의 눈은 믿음이 차 있었다. 문틈 사이로 조용하게 뿜어져 오는 시가 향기. 송 대위는 비흡연자였다. 윤서아가 손가락 3개를 꼽았다. 셋, 둘, 하나. 쾅. 윤서아의 발차기가 썩은 나무 문을 산산이 조각내며 박살냈다. 문이 바닥으로 부서지며 굉음을 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소령이 소리치며 진입했다. 작은 방 안 책상 옆에 서성거리고 있던 사내가 벌떡 일어났다. 송대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소령이 알던 단순한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송대위는 창문으로 도주하려다 이미 창밖을 헌병대가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냥개처럼 화를 내비쳤다. 그가 가방 안에서 챙겨둔 KO 무기를 꺼내 들었다. 안 돼. 이소령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윤서아의 그림자가 이소령을 스치고 지나갔다. 탕. 총성이 작은 방안을 때렸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이소령이나 윤서아가 아니었다. 파편은 벽면을 때렸다. 윤서아가 눈 깜짝할 거리를 좁혀 송대위의 손목을 비틀어 올려버린 것이다. 우지끈 팔이 꺾여지는 끔찍스러운 소리와 함께 송대위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송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 손으로 허리띠에서 나이프 빼내 윤서아의 목을 누렸다. 평범해진 병사의 격투가 아니었다. 살인을 목적으로 훈련받은 살수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매우 낮게 숙여서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송대위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송대위의 몸이 굽어졌다. 이어서 윤서아의 무릎이 송대위의 턱을 올려쳤다. 퍽. 딱 3번의 공격. 송대위는 숨이 넘어간 채 타일이 쓰러졌다. 거품을 문입에서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소령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1초 아니 0.5초였을까? 그 짧은 찰나에 인간의 육체가 저렇게 비참해지며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윤서아는 머리카락 하나 없이 바닥에 떨어진 송대위의 단검을 발로 차 구석으로 치워버렸다. 그리고 쓰러진 송대위의 주머니를 뒤져 빨간색 미니 플래시 메모리 찾았다. 찾았다. 고스트 모듈. 그녀가 냉혹히 말했다. 이소령이 다가가 포승을 꺼내려는데 윤서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엎드려. 그녀가 이소령을 덮쳐 옆쪽으로 날았다. 동시에 창문 밖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팡! 직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곳들을 향해 로켓 추진 유탄 RPG 같은 무언가가 날아와 꽂혔다. 창문이 박살이나 버리고 벽이 부서져 내렸다.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 방안을 집어삼켰다.
숙소 밖에서 대기하던 누군가가 증거인멸을 위해 집 전체를 부셔버리려 한 것이다. 쿨럭쿨럭. 준장님. 이소령은 가루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들었다. 귀가 막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지만 눈빛은 한층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잔의 더미 속에서 기절한 송대위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어냈다. 이소령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어. 윤서아가 송수신을 잡아들었다. 전 병력 BOQ 맞은편 야산 11시 방향 제압 사격 개시 저격수다. 놈들이 아군 적군 따지지 않고 쏴 죽이고 있다. 밖에서 불 뿜는 듯한 기관총 소리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양주 25사단 주둔지는 순식간에 생지옥로 돌변했다. 연대 의무대 응급실 간이침대 위에 묶인 송우진 대위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피가 묻은 전술 조끼를 입은 윤서아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옆에는 붕대를 감은 이소령과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고 완전히 겁에 질린 최동훈 대령이 서 있었다. 일어났군. 윤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송우진, 넌 방금 내 동지들에게 토사구행당했다. 내가 널 빼내주지 않았다면 넌 로켓포에 맞아 시체 조각으로 변했을걸. 그래도 입을 다물 건가? 송대위는 피 맺힌 침을 복도에 뱉었다. 내년이 뭘 알아? 그분들은 방심하지 않아. 그분들 검은 별을 말하는 건가? 윤서아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송대위의 두 눈이 폭풍이라도 친 듯 흔들렸다. 최동훈 대령이 질문을 했다. 검은 별 그게 뭡니까? 간첩입니까? 윤서아는 최 대령을 외면하고 말을 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군사기밀 밀매 조직. 북한, 중국, 중동만 되면 어디든 파는 쓰레기들. 네가 팔려 했던 그 고스트 모듈도 그쪽으로 갈 예정이었겠지. 송대위는 미친 듯 크게 웃었다. 준장님 대단하군요. 소문이 진짜였구나. 정보 사단 마녀. 시간 없다. 아까 널 쏘라고 명령한 놈 지금 어디로 달아나고 있나? A3 구역 타겟 말고 저격수 말이다. 송대위는 입을 꾹 다물었다. 윤서아는 헛기침 하더니 책상 위에 있던 단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송대위의 눈앞으로 가져갔다. 군형법 제13쪽 반역 행위자는 사형에 처한다. 어차피 넌 죽어. 하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내가 선택해. 여기서 고통스럽게 비밀을 불고 죽을지 아니면 협력해서 감형받고 평생 감방에서 썩을지 그녀의 살기는 진짜였다. 송대위는 깨닫고 있다. 이 여자는 결심하면 할 인간이다. 게다가 조직은 이미 자신을 버리려 했다. 충성심은 미사일 한 방에 박살났다. 감막산 송대위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저 저격팀과 연락책 감산 폐쇄석장으로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헬기가 온다고 윤서아가 시계를 봤다. 현재 시각 오후 50시 5시간 남았다. 이소령 이놈 헌병대에 넘겨. 그리고 사단장한테 보고해서 헬기 띄우라고 해. 항공정찰 말고 무장 헬기. 아파치 2대 무무장 헬기요. 준장님, 민간 지역 상공에서 공격 헬기를 부르려면 군단장 허가가 내가 허가해. 지금 사태 실전과 똑같하게 간주한다. 민간인 사상 나오면 내가 다 책임진다. 윤서아는 의무대를 걸으며 주머니 안에 하드디스크를 만지작거렸다. 사실 방금 확보한 하드디스크는 암호가 잠겨 있어 즉시 내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들이 이토록이나 필사적으로 증거를 지우려고 했다면 이 안에는 통신 장비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게 확고했다. 최동훈 대령이 머뭇거리며 윤서아를 쫓아나왔다. 저준장님, 제가 할 임무 없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앉으면 저는 당장 옷 벗어야 하는데 명예만회할 기회라도 주십시오. 윤서아가 멈춰서 최 대령을 노렸다. 그의 눈은 절박했다. 평생을 군에서 바친 늙은 장교의 마지막 자존심이 보였다. 운전 잘합니까? 네네. 운전병보다 잘합니다. 이 동네 지리는 제가 눈 감고도 찾습니다. 좋습니다. 대령님 제 운전수 하십시오.
적들이 달아난 감산 폐채석장 헬기보다 신속히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하세요. 최대령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맡겨만 주십시오. 샛길로 가면 30분 내에 주파합니다. 해는 이미 져서 어둠이 깊게 깔렸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해 시야는 엉망이었다. 감막산 자락의 비포장도로를 검은색 차량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최동훈 대령은 진짜로 운전 솜씨가 기가 막혔다. 흙탕물을 드리프트하듯 미끄러지며 좁은 산길을 타고 올라갔다. 꽉 잡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급경사 구간입니다. 보조석에 앉은 윤서아는 권총에 총알을 채워 넣으며 앞쪽을 주시했다. 빗방울과 차창을 때렸다. 대령님, 질문 하나죠. 왜 차를 걷어찼습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최 대령은 핸들을 꺾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부끄러운 사연이지만 오늘 아침 와이프한테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식도 다 커서 아빠 필요 없다고 하고 군대에서는 진급 막혀서 쫓겨날 판이고 세상이 다 적으로 보이더군요. 그때 장군님 차가 보였습니다. 그냥 적당한 화풀이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윤서아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함. 계급장이 군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군인을 만들죠. 지금 대령님은 참 훌륭합니다. 그 말은 최 대령이 평생 받은 어떤 칭찬보다 심장을 울렸다. 도착했습니다. 저기 불빛 보입니다. 차는 폐채석장 입구 수풀 속에 멈춰 섰다. 저 멀리 거대한 채석장 공터에 차량 2대와 대여섯 명의 용병이 보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윤서아는 밖으로 나갔다. 비에 젖은 전투복이 몸에 감겼다. 대령님은 여기서 대기하시고 퇴로를 차단하세요. 차로 입구를 막아버리시면 됩니다. 혼자 가시게요. 저놈들 인원이 많습니다. 무장도 했을 텐데 인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한 놈이 이기느냐가 문제지. 윤서아는 흑암 속으로 몸을 감췄다. 그녀는 빗소리에 발걸음을 숨기며 채석장 바위 옆으로 다가갔다. 적들의 대화 소리가 퍼졌다. 헬기 왜 안 와? 시간 다 됐잖아. 날씨 때문에 늦어진대. 조금만 더 참아봐. 무리 중 리더로 보이는 놈이 짜증을 내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윤서아는 놈들의 얼굴을 파악했다. 정보문서에 있던 얼굴 전직 UD 출신의 용병 장태산이었다. 이때 하늘에서 두두하는 폭음이 들려왔다. 헬기 소리였다. 적들이 환호하며 손전등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폭음은 적들이 기다리던 수송 헬기의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무겁고 위압적인 소리. 소리가 참 이상한데. 장태산이 고개를 갸우하는 찰나 윤서아가 바위 뒤에서 뛰어나갔다. 지금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리볼버가 불을 뿜었다. 타탕타. 가장 바깥에 있던 두 놈이 종아리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괴성 소리와 함께 채석장은 생지옥이 되었다. 기습이다. 스아 쏴버려. 장태산이 고함치며 소총을 난사했다. 바위에 총알이 튀어 불꽃이 일었다. 윤서아는 바닥을 구르며 방어물 사이를 뛰어갔다. 그녀의 조준은 정확했다. 죽이지는 않고 전투 불능 상태로만 눕혀놨다. 팔다리 어깨. 이때 하늘에서 서치라이트가 번쩍하고 내리꽂혔다. 25사단 항공대 소속 아파치 헬기가 산봉우리 넘어서 모습을 나타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즉각 무기를 내리고 투항하라. 반항시 발포한다. 헬기의 확성기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다. 압도적인 화력 앞에 용병들은 굳어버렸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장태산은 굴복하지 않았다. 놈은 품에서 조종기 같은 것을 꺼내들었다. 다 같이 죽자, 이 군발이 새끼들아. 놈이 조종기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였다. 쾅. 어디선가 최동훈 대령의 검은색 차량이 미친 듯이 튀어나와 장태산을 들이박았다. 쿵. 장태산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흙탕물에 처박혔다. 조종기가 멀리 날아갔다. 최 대령은 핸들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면서도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내가 바로 연대장이다. 이 새끼들아. 윤서아는 얼른 뛰어가 날아간 조종기를 획득했다.
그것은 채석장 곳곳에 장착된 크레모와 지향성 지뢰 기폭기였다. 만약 눌렀다면 모두가 폭발했을 것이다. 사태는 종료되었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특임대가 악당들을 제압했다. 윤서아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는 최 대령에게 걸어갔다. 대령님, 아이고 허리야. 장군님, 저 잘했습니까? 윤서아는 피 묻은 손으로 엄지를 번쩍 올렸다. 최고였습니다. 오늘 작전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윤서아는 붙잡힌 장태산에게 걸어가 놈의 멱살을 잡았다. 불어. 배우가 누구야? 검은 별의 우두머리가 누구냐고. 장태산은 피를 흘리며 낄낄거렸다. 늦었군. 이미 서울로 넘어갔다. 우리가 여기서 시간 버는 동안 진짜 물품은 서울역 지하. 그 말을 남기고 장태산은 기절했다. 서울역, 대한민국의 중심지. 윤서아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다. 양주에서의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수도의 밤은 낮보다 환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퍼졌고 수많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거대한 강물처럼 흘렀다. 그 빛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역이 거대한 괴수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역 광장 앞 찌그러진 범퍼를 단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최동훈 대령은 핸들에 머리를 묶고 거친 숨을 내쉬어댔다. 양주에서 서울까지 그는 교통법규 따위는 잊은 채 미친 듯이 달렸다. 도착했습니다. 1시간 20분, 제 인생 최고 성적입니다. 최 대령이 땀에 젖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보조석에 앉은 윤서아는 차문을 열며 짧게 대답했다. 수고 많았습니다. 대령님은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경찰과 소방에 보고해서 역 주변을 통제할 준비만 해두세요. 아직 진입 지시는 내리지 마시고 혼자 가시려고요. 저 안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혼자 가는 겁니다. 군인들 병력이 우르르 들어가면 적들은 숨어버리거나 인질극을 벌일 겁니다. 이건 수술입니다. 암세포만 정확히 도려내야 환자가 삽니다. 윤서아는 입고 있던 피 묻은 야전 윗옷을 벗어 뒷좌석에 던졌다. 검은색 전술 티셔츠와 카고 바지 차림의 그녀는 겉보기에는 그저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허리춤과 발목에는 장전된 권총과 대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금요일 밤의 서울역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여행을 떠나는 연인들, 휴가 복귀하는 군인들, 노숙자들, 그리고 퇴근길의 회사원들이 뒤엉켜 있었다. 소음과 냄새 그리고 수많은 인파의 체온이 확 끼쳐왔다. 윤서아는 귀에 꽂은 초소형이니어 이어폰을 톡 쳤다. 상황실 역산에 CCTV 권한 넘겨 연결되었습니다. 장군님 안면 인식 프로그램 가동합니다. 본부 상황실에 오퍼레이터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아의 스마트워치 화면에 서울역 내부의 수백 개 감시망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다. 적들은 폭탄을 가지고 이동 중이라고 했다. 장태산이 말한 장비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최고 보안 장비인 고스트를 훔쳐서까지 작동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단순한 폭발 그 이상일 것이다. 윤서아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대기실로 올라갔다. 그녀의 눈은 사냥매처럼 예리하게 번뜩였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발걸음을 보이는 자를 찾아야 했다. 이때였다. 3번 탑승장 입구 근처 허름한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맨 중년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등산객 같았지만 윤서아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사내의 걸음걸이는 무게중심이 낮았고 주변을 살피는 시선은 쉴 새 없이 사각지대를 살피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가 맨 배낭끈이 어깨를 파고들 정도로 무거워 보였지만 사내는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는 듯 가볍게 걸어갔다. 표적 확인 3번 탑승장 입구 회색 등산복 윤서아가 인파를 가르고 접근했다. 거리는 50m 그 찰나 등산복 사내가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았다. 본능적으로 살기를 느낀 것이다. 수백 명의 인파 너머로 윤서아와 사내의 눈이 마주쳤다. 사내의 눈이 커졌다. 걸렸군. 윤서아가 속삭임과 동시에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비키세요.
길 좀 비키세요. 사내는 즉시 배낭을 고쳐 메고 개찰구를 뛰어넘었다. 저놈 잡아. 사내는 잡아. 영무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쫓았지만 사내는 무서운 속도로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탑승장으로 사라졌다. 윤서아 역시 개찰구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탑승장에는 부산행 KTX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내는 열차에 타지 않고 선로 끝부분의 출입 금지 구역, 즉 지하로 유지보수 통로 쪽으로 달렸다. 미친놈 거긴 고압 전류가 흐르는데 윤서아는 주저함 없이 철조망을 너머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군중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등 뒤로 멀어졌다. 화려한 서울역의 빛은 사라지고 습하고 비릿한 지하의 냄새가 그녀를 덮쳐왔다. 지하 통로는 미로였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과 낡은 파이프들이 천장을 뒤덮고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정물이 고여 있었다. 멀리서 울려오는 지하철의 진동 소리가 야수의 울음소리처럼 터널을 울렸다. 윤서아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어둠은 그녀에게 친숙한 동료였다. 그녀는 청각과 후각의 의지에 적의 흔적을 쫓았다. 젖은 바닥을 밟고 지나간 발자국 소리, 미세하게 풍김 화약 냄새, 통로 깊숙한 곳, 버려진 환풍기실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윤서아는 벽에 등을 대고서 숨을 죽였다. 안에서 놈들의 말소리가 크게 들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세팅은 끝났나? 10분이면 됩니다. 이 가스 확산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역 전체를 덮는데 20분이면 충분해. 출근 시간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어. 지금 터트리면 금요일 밤에 파티가 장례식이 될 거니까. 가스 화학무기였다. 적들이 훔친 고스트 장비는 바로 이 화학무기 살포 장치를 원격 제어하고 군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열쇠였던 것이다.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대검을 역수로 잡았다. 8. 어둠 속에서 윤서아가 뛰어나갔다. 입구를 지키던 적의 입을 막고 목을 그었다. 비명도 없이 적이 쓰러졌다. 하지만 안쪽에 있던 적들이 인기척을 눈치챘다. 누구냐? 탕탕탕. 소음기 장착된 기관 단총이 불을 뿜었다. 좁은 환풍기실 안에서 총탄이 빗발쳤다. 윤서아는 굴러서 방패막 뒤로 피했다. 파이프가 터져 수증기 솟구쳤다. 쥐새끼가 들어왔어. 죽여라. 3명의 악당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윤서아는 증기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탕, 탕. 한 적이 쓰러졌다. 남은 2적. 탄창을 갈아 끼울 여유는 없었다. 윤서아는 땅바닥 떨어진 쇠 파이프를 집어 던져 시선을 끈 뒤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주먹이 악당의 턱을 강타했다. 철모가 찌그러질 정도의 위력이었다. 적이 비틀거리는 사이 그녀는 적의 허리춤에 있던 수류탄을 뽑아 안전핀을 분리하고 적의 방탄조끼 안으로 밀어넣은 뒤적을 발로 차구석으로 날려버렸다. 안 돼. 쾅. 폭발음과 함께 환풍기실이 흔들렸다. 먼지와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 명 아까의 등산복 사내가 독가스 살포 장치인 거대한 은색 가방을 껴안고 뒷문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거기서 윤서아가 쫓아갔다.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사내는 막다른 길 거대한 배수구 앞에 멈춰섰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사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가방의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삐빅 살포까지 500 오지마. 한 발걸음만 더 오면 수동으로 즉시 폭파시킨다. 사내가 기폭 장치에 손가락을 올린 채 고함쳤다. 윤서아는 멈춰섰다.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다. 원하는 게 뭐지? 돈이냐? 돈. 하하. 우리는 그런 유치한 걸 원하지 않아. 우리는 공포를 판다. 이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이가 거품을 물며 쓰러지면 이 나라는 마비되겠지. 그것이 우리 목표이지. 지독한 테러리스트식의 발상이다. 윤서아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5분. 아니놈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0.1초 그 안에 결판을 내야 했다. 그때 윤서아의 무전기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장님 응답 바랍니다.
접니다. 최동훈 대령님 무전 보안 유지하라고 당부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서울역 통제실을 확보했는데 놈들이 지하 환풍구 4번 섹터 장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스가 풀리면 대합실로 곧장 갑니다. 4번 섹터 댐퍼를 닫으세요. 현재 통제권이 안 통합니다. 놈들이 시스템 막았죠. 하지만 수동 조작기가 있지요. 제가 당장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윤서아는 크게 놀랐다. 최동훈 대령이 직접 사지 한가운데 진입하고 있었다. 최동훈 대령은 헐떡이며 지하 설비실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다. 비대한 신체가 비명을 지르나 멈출 수 없었다. 수십 년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지시만 하던 자였다. 하지만 오늘 그는 군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심장이 맹렬히 뛰는 것을 느꼈다. 제길. 4번 댐퍼 수동 레버가 대체 어딨는가? 그는 구형 지도를 보며 거대한 기계 장치들 틈새를 뚫고 나아갔다. 저 멀리서 총성이 들렸다. 윤서아 준장이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소리였다. 어린 군인이 저토록 싸우는데 나이 먹은 늙은이가 도망칠 순 없지. 마침내 그의 눈앞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녹슨 휠이 보였다. 비상용 수동 폐쇄 장치. 송 대령은 휠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돌렸다. 낡은 철이 굉음을 냈지만 조금도 안 움직였다.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이 새끼야. 그는 마지막 기력을 끝까지 짜냈다. 혈관이 터질 듯 팽창했다. 한편 배수구 앞. 윤서아와 테러범과의 대치 상황은 최고조다. 남자는 윤서아가 꼼짝도 하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왜? 무서워. 대한민국 최연소 장군이라더니 죽음 앞에서는 계집애일 뿐인가? 놈이 조롱했다. 윤서아는 살짝 웃어주었다. 계집이라 틀렸다. 난 군인이다. 그 찰나 저만치서 끼익 쇳소리와 쾅하는 파열음이 울렸다. 송 대령이 기어코 댐퍼를 닫는데 성공한 거였다. 환풍구의 거센 바람이 멈췄다. 사내의 얼굴이 확 구겨졌다. 뭐지? 환풍구가 왜 멈춰? 그 빈틈이었다. 놈의 신경이 아주 살짝 흩어진 그 찰나. 윤서아는 주먹에 쥐고 있던 탄피 하나를 놈의 낯짝을 향해 날렸다. 그리고 한순간 몸을 던졌다. 으악! 사내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비틀며 기폭 버튼을 누르고자 했다. 그러나 윤서아의 손이 한 발 앞섰다. 그녀의 손날이 사내의 손목을 후려쳤다. 기폭 장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갔다. 이놈의 년이 사내가 품에서 칼을 뽑아 윤서아의 복부를 파고들었다. 푹! 예리한 고통이 옆구리를 찌르고 들었다. 윤서아는 비명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찔린 상태 그대로 사내의 팔을 꺾고 박치기를 깠다. 퍽 사내의 코뼈가 박살이 났었다. 그래도 사내는 약에 취한 듯 고통을 무시하고 윤서아의 목을 조였다. 같이 죽자. 가스는 어차피 터진다. 타이머는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윤서아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사내의 약점을 노렸다. 그러나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출혈이 심했다. 그때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뛰어나왔다. 이거나 먹어 자식아. 최동훈 대령이었다. 그는 쇠지렛대 들고 달려와 사내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맥없이 쓰러졌다. 윤서아는 선혈을 토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송 대령이 새파래져서 달려왔다. 타이머 5초. 윤서아가 손가락으로 가방을 가리켰다. 해체할 시간이 부족했다. 송 대령은 굳어버렸다. 이제 끝인가? 윤서아는 남은 온 기력을 짜내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놓인 배수구 뚜껑을 열고 그 밑에 흐르는 낡은 하수도 물속으로 가방을 내던져 버렸다. 숙이세요. 그녀가 송 대령을 덮쳤다. 쾅 물속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울렸다. 물기둥이 치솟았고 독가스가 보글거리는 거품과 함께 하수도 관을 타고 깊은 곳으로 흘러가 버렸다. 물이 가스의 확산을 완전히 막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대합실로 퍼지는 건 방어했다.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되기만을 기도해야 했다. 정적이 흘렀다. 윤서아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쉼없이 터져나왔다. 송 대령이 울먹이며 지혈 시도했다.
장군님, 눈 뜨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대령님. 윤서아가 간신히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까 파이프 타격 아주 좋았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피 빠집니다. 대령님. 별이란 녀석 참 무겁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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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피 묻은 계급장을 매만지고 있었다. 높이 떠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 타올라야 하니까 빛나는 겁니다. 윤서아의 두 손이 툭 떨어졌다. 송대령은 목 놓아 소리쳤다. 의무병, 의무병 어딨어? 여기 장군님이 쓰러지셨다. 지하 통로 저편에서 경보음 소리와 군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울역의 밤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삑삑삑삑삑.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윤서아는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 올렸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하얀 천장이 보였다. 정신이 드십니까? 준장님? 친숙한 목소리. 작전과장 이소령이었다. 윤서아가 고개를 돌리자 붕대를 칭칭 감은 이소령이 눈물 지으며 서 있었다. 창밖으로 맑은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살아남았다. 상황은 그녀의 첫마디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작전 결과였다.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다. 창밖으로 상황 정리되었습니다. 서울역 독가스 테러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언론에는 노후 하수관 가스 누출 사고로 보도되었고 대중들은 단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검은별 조직원들은 전원 체포되거나 사살되었습니다. 윤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견딜만 했다. 최동훈 대령은 윤서아의 질문에 이소령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다. 밖에 계십니다. 장군님 깨어나실 때까지 3일 밤낮을 문 앞에서 뜬 눈으로 지키셨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소령이 문을 열고 나갔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최동훈 대령이 걸어왔다. 그는 달라져 있었다. 위병소 앞에서 소리를 지르던 교만한 연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없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가슴에 댄 채 윤서아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송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겨우 살았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윤서아가 옅은 미소를 띄었다. 송대령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말입니까?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저는 진정한 군인이 아니었죠. 계급장 뒤에 숨어서 거들먹거리는 월급 도둑이었죠. 준장님을 뵙고서 그날 밤 서울역 지하를 뛰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죠. 내가 왜 이 군복을 입었는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땀을 흘렸습니다. 송대령은 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전역 지원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 미흡, 그리고 위병소에서의 난동, 모든 책임을 지고 옷을 벗기로 했습니다. 명예 전역은 꿈도 못 꾸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윤서아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봉투였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봉투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송 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준장님, 지금 뭐 하시는? 대령 최동훈. 윤서아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그날 밤 서울역 작전에서 당신은 내 부관이자 전우였다. 내 부하의 거취는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저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과오를 만회할 기회를 잡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어. 마지막 댐퍼를 닫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고. 윤서아는 찢어진 봉투 조각을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상부에는 제재량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최동훈 대령은 작전 중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다고 징계는 없을 겁니다. 대신 남은 군 생활 동안 그 빚을 갚으십시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뒷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송대령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굵은 눈물 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딸버린 상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것은 회한과 감동,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송대령이 뼈가 부서져라 거수 경례를 올리었다. 윤서아도 침대에 누운 채로 답례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계급을 뛰어넘은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일주일 뒤 윤서아는 퇴원했다. 윤서아는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지만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그녀는 병원 현관 앞에 섰다. 그곳에는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찌그러졌던 범퍼는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차체는 거울처럼 번쩍거리게 닦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운전병 대신 최동훈 대령이 서 있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송 대령이 차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대령님이 운전병 노릇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합니다. 오늘까지만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배웅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타십시오. 윤서아는 모시기는 척 차에 올랐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국군 수도병원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평온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차수리는 제가 사비로 싹 해놨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작은 선물을 하나 넣어뒀습니다. 선물요? 양주 특산물입니다. 꿀이랑 인삼 좀 넣었습니다. 몸조리 하십시오. 윤서아는 창밖을 보며 피식 웃었다. 뇌물이라고 펄쩍 뛰어야 마땅했지만 이번만큼은 눈 감아주기로 했다. 차는 어느덧 윤서아의 소속 부대인 특수전 작전지휘부 정문에 도착했다. 위병들이 차를 보고 경례를 붙였다. 윤서아가 내리려는데 송대령이 불쑥 물었다. 장군님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장군님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까?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윤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송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워하면 됩니다. 네, 두려워하다니요? 나의 판단 하나에 수백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 내가 실수하면 누군가의 아들, 딸이 죽는다는 사실. 그 두려움을 잊지 않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하니까요. 송대령은 멍하니 그 말을 되뇌었다. 두려움을 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짊어지는 것이 용기라는 말.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령님. 윤서아가 차에서 내렸다. 송대령은 차 안에서 다시 한번 경례를 했다. 이번 경례는 그 어떤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의 집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하늘은 아름답고도 비장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이번 작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작전명 사일런트 결과 성공. 아군 피해 경상 2명. 그녀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옆구리에 상처가 찌릿했다. 영광의 상처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임관식 날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 중 절반은 전역했고 몇 명은 작전 중에 세상을 떠났다. 윤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하늘에 하나 둘씩 별이 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 별을 보며 소원을 빈다. 하지만 군인은 저 별을 보며 다짐을 한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어둠 속에서 있겠노라고. 그녀는 20대라는 꽃다운 나이를 국가에 바쳤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독하다고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위병소 앞. 그 낡은 차를 발로 차던 늙은 대령도 결국엔 군인이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계급장은 힘이 아니라 책임을 증명하는 표식이다. 분노로 사람을 짓밟던 지휘관은 결국 진짜 군인의 품격 앞에서 무너졌다. 두려움을 잊는 자가 강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끝까지 짊어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자가 진짜 군인이다.